안녕하세요. 톡톡사연 여러분. 오늘은 뿌리 깊은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열등감은 누가 왜 가지는 걸까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등감이라는 게 내가 못나고 상대가 잘나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에게 느끼는 질투와도 비슷한 감정이라고요. 그런데 만약 놓고 보면 꼭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한테 느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결핍을 건드리는 뭔가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면 발동하는 거라고요. 무의식 중에서 자기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이제 그건 완전히 관심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나이를 조금 먹고 나니까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만 봐도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젊음이라는 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젊은 여자들이 나이 먹은 여자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질투를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전 그런 경우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톡톡 사연에 제보할 만한 뒤집어질 만한 얘기이긴 한데 제 얘기가 아니라서 차마 상세하게 전하진 못하겠네요. 교수님 부부인데요. 두 분 금술이 정말 좋았거든요. 대학원생 젊은 여자애가 남자 교수님을 좋아해가지고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을 내서 교수님이랑 사귄다는 소문을 내고 두 사람을 이혼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만 들었을 땐 천인공노하고 안 믿길 일이긴 한데요. 그 부부가 제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정말 저렇게 나이 먹고도 금슬이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한테 다정하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학생은 데이트 폭력이니 뭐니 지난 연애에서 당한 게 많은 모양이던데 그래서 그런 모습에 굉장히 열등감을 느꼈던 모양이더라고요. 여자 교수님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세월에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남자 교수님을 실제로 열렬하게 사랑했다기보단 그 여자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뺏고 싶다는 열등감이 애먼 곳으로 튀어버린 거죠.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시 얘기가 다른 곳으로 새버렸네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라서 제 얘기에 집중을 못 하실까봐 괜히 걱정이 될 정도네요. 제가 왜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구구절절 열등감 얘기를 꺼내냐면요. 저와 아버지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저희 시댁이 저희 집에 뿌리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거든요. 겉으로는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인 척 오랜 세월 동안 연기를 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결국 그 가면 속에 가려져 있던 뻔뻔스러운 얼굴이 드러나게 됐고 이 일을 통해서 열등감이란 것이 사람을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지게 할 수 있는지 참 불편하고 추악한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객관적으로 저희 집이요. 정말 못 살았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더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의 주인공은 따지고 보면 저희 아버지니까요. 저희 아버지한테 전해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들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소작농이라고 하죠. 그냥 남의 땅을 빌려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저희 아버지는 소작농도 아니고 소작농의 자식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남의 손을 타지 않은 물건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밭을 가는 쟁기마저 어디서 빌려온 거, 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도 전부 다 어디서 물려받은 거. 남들은 몇 대 독자라고 하면 없는 살림을 끌어다가라도 호강을 시켜주는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강을 시켜줄 만한 여유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그냥 남의 것을 빌려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고 사셨었대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땅 주인은 그냥 하늘이나 같은 거죠. 하필이면 그 땅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랑 동갑내기인 한 동네 친구였다는 것이 참 슬픈 운명이었지만 말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도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주인 역할을 맡아서 태어났고 한 명은 머슴 역할을 하고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워요. 그런데 저희 아빠도 멘탈이 보통이 아니신 게 사춘기 학교에서 그렇게 놀림을 받으면 내 처지를 비관할 법도 한데 학창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대요.
그 친구랑 학교에서 공이라도 차다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망설임 없이 집까지 업고 가고 뭘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면 웃으면서 야, 머슴이 데려다 주지 누가 데려다 주냐고 그런 농담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저 상황이었어도 저렇게 웃으면서 받아칠 수 있었을까 싶은데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버지의 행보는 동네 사람들이 머슴 집안에서 머슴 난다고 손가락질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집안 상황이 그런데 뭐 대학 진학을 꿈이나 꿨겠어요. 당연히 그 친구는 대학을 진학했고 동네에 남아있던 아버지는 취업할 곳을 막 찾고 있다가 그 집에서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동안 운전기사 일을 했었던 적이 있으시대요. 어쩌다가 방학 때 친구가 본가로 내려오면 역까지 차를 끌고 나가서 배웅을 하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이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뭔가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생각했던 게 남들이 다 자기를 머슴이라고 놀려도 그 친구는 장난으로라도 자기를 한 번도 머슴이라고 불렀던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끌고 나가서 역에 데리러 나가면 꼭 조수석에 탔다고요. 민망하지 않게 뒷자리에 타지 않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직도 참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벌어졌던 격차는 그 친구의 집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다시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행기사를 둘 정도로 잘 나가던 집은 금은방을 몇 개나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에까지 손을 벌리던 큰아들의 욕심 때문에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죠. 당연히 수행기사 일을 하고 있던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직장을 잃게 됐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조선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소가 그냥 몸 갈아서 하는 일이라고 굉장히 기피하던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칠만 하면 몸이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일찍 늙고 일찍 죽는다고요. 그래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는 수밖에요. 그 친구는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하고 본가로 내려왔다는 소식만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아무래도 지독한 노동 체질이셨나 봅니다. 조선소에 들어가서 하던 일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맞으셨대요. 젊은 사람이 와서 잔꾀 안 부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꽤나 괜찮아 보였는지 베테랑 기술자들이 도색 말고도 조립이며 이런저런 기술들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하고 해가 바뀌면서 말 그대로 돈이 되는 기술들을 조금씩 익혀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이자가 어마어마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냥 평범하고 무식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허투루 쓰지 않고 은행에 따박따박 저축만 했었는데도 어느새 기사로 운전을 하던 차를 사게 되고 동네에서 꽤나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되고 그리고 어디 소개팅을 주선하는 것도 꽤 괜찮은 직업이 된 거죠. 그렇게 근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엄마도 소개를 받게 된 거고요. 무식하게 일만 했더니 인생이 탄탄대로였다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젊은 날을 회고하시곤 해요. 뭐 단순하고 무식하게 열심히 산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조선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도 되지 않고 그렇게 힘든 곳에서 버티는 것이 절대로 아버지의 얘기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괜히 아버지가 고생한 얘기를 들으면서 자식이 마음 아파할까봐 너네 아빠가 그런 일로 힘들어할 줄 아느냐고 괜한 허풍을 떠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술을 마시면 매일 똑같은 레파토리로 진행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저도 들을 때마다 박수를 쳐드리고요. 멋있잖아요. 자기 일을 그렇게 꾸준히 오래 해오신다는 거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지금 뭐 하시냐고요? 아직도 그 조선소 다니세요. 그 조선소 다니면서 엄마랑 결혼도 하시고 저도 낳으시고 그 돈으로 제가 유학까지 다녀왔고 좋은 대학 나와서 외국계 기업에 취업까지 했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하실 만한 얘기가 맞긴 하죠. 그런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잠시 깜빡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한때 아버지의 주인 댁이었던 아버지의 친구요. 놀랍게도 그 친구도 여태 계속 인연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인연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번엔 그 얘기를 해보려고요.
아빠가 엄마랑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는 몰라도 그 친구에게도 청첩장을 보냈대요. 그렇게 이어진 인연이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계속됐고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부자라고 하더니 그 집은 진짜 부자는 아니었나 봐요. 한번 무너진 집안은 쉽게 다시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금은방을 하던 집이었고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분은 해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세공사 일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한국에 잠깐 돌아와서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셨고 거기는 아들을 낳게 됐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는 한 군데에서 정착하며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반면 한때 잘 나갔던 그 친구는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 아버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안타깝고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이제 애도 커가는데 자네도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해야 하지 않겠어. 손재주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조선소에서 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자네라면 믿고 소개해줄 만하니 나도 위에다 얘기해서 자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 좀 해봐.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생전 남한테 부탁을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안정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사에다 부탁을 해서 친구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분은 대체 뭐가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랑 한 공간에서 자기가 더 아랫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평생 제대로 땀을 흘려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기름때 묻혀가면서 일을 하려니까 그게 힘들었던 걸까요? 잘 다니나 싶었는데 겨우 2년 정도 다니다가 일을 소개시켜준 아버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시게 됐답니다. 그것도 같이 일하던 사람과 주먹 다짐에 가까운 다툼을 벌이고 무단 결근 수준의 퇴사를 하는 바람에 소개시켜준 아버지만 난감해진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소개시켜줘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어? 일부러 그런 거지? 내가 옛날에 너보다 잘 나가서 그거 꼴 보기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우리 집 망했을 때 속으로 쌤통이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네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네 머슴이라도 된 것 같아 속이 시원하든. 열등감이요. 아마 그때부터 열등감을 드러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뭐 알았겠어요. 그게 뿌리 깊은 열등감인지도 모르고 이 친구가 집이 어려워진 이후로 마음의 여유도 같이 없어졌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대체 어떤 얘기를 듣고 살았길래 나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하게 됐나 안타깝기만 했대요. 저희 아버지도 참 밑도 끝도 없이 착한 분이시죠. 그렇게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저녁에 술 한 잔 사달라고 갑자기 연락을 하셨답니다. 무슨 일이냐고 오랜만에 온 연락에 급하게 나가보니까 말은 안 하고 연거푸 술만 마시던 그 친구분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좀 줄 수 있냐고 그랬대요. 나라고 정착 안 하고 살고 싶겠어? 우리 수연이가 곧 고등학교 입학이야. 대책 없이 관두긴 했지만 퇴직금 떨어지고 나면 당장 써야 할 돈도 없고 직장이 없는데 대출 나올 구멍도 없고 내 주변에 이제 돈 좀 있다는 사람이라곤 자네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겠나. 내가 싫은 소리 한 게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나 좀 한번 도와주게. 내가 자네 이렇게 도와준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갚겠네. 꼭 이 사업 성공시켜서 그 은혜 갚음세. 아버지도 그 말씀을 듣고 많이 고민을 하셨대요. 그때는 제가 유학을 가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아직 남아있는 여정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친구랍시고 그렇게 덜컥 큰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보증을 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비셨답니다. 자기가 마음의 빚이 있는 친구라면서요. 마음의 빚이라고 해봤자 어렸을 때 그 집에서 일을 했을 때 무시하지 않았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거 하나인데 아버지는 그걸 마음의 빚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갚겠다고 그 큰 돈을 투자금이라도 덥석 주셨던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자네 사업에 나도 지분이 있는 거야. 정말로 자네가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나도 큰 마음 먹고 투자하는 거니까 자네 지분 이만큼, 내 지분 이만큼 해서 우리 사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자네 사업 도울 걸세.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고.
그렇게 아버지는 투자 계약서 대신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큰 돈을 오래된 옛 친구가 일어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냥 주셨다고 해요. 실제로 큰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그 친구분도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됐고요. 저희 아버지는 투자가 아니라 동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정말 잘 지키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투자금만 던져주고 알아서 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을 하면서 쌓아왔던 인맥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이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다고 해요. 당장 애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가득했던 아버지의 친구분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좋은 손재주와 세공 실력을 물려받은 아들이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걱정 없이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게 됐고요. 그 두 아들과 딸은 각각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들어가 세공사로 일을 하고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존경하면서 자라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해서 각자 조금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업 계약서를 쓰고 거액의 투자금을 주었다는 사실은 진작에 잊어버리고 오직 친구가 다시 재기에 성공했다는 사실에만 기뻐하고 있었을 때였죠. 오랜만에 만나서 예전처럼 술이나 같이 먹자는 연락에 기쁘게 나가며 거기서 각각 따로 흘러갈 줄 알았던 두 집안의 인연이 이어지게 된 거죠. 자네 딸도 이제 시집갈 때 다 되지 않았어? 우리 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나? 나중에 서로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게 나오면 서로 시집장가 보내자고 했던 거 말이야.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잘 컸더구만. 괜히 애 먼 집에 시집 보내서 잘난 딸 시집살이 시키지 말고 우리 집에 보내. 공주님 모시듯이 잘 대할 테니까. 술기운 반 진담 반이었겠죠. 솔직히 남편이랑 저랑 스펙만 놓고 따지고 보면 제가 좀 아쉬운가 싶기도 하니까요. 시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친구랑 우스갯소리로 했던 약속이 번뜩 떠올랐던 게 기회다 싶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바로 저희 아버지와 시아버지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주인집이네 머슴집이네 하면서 친구 사이로 지냈던 힘들 때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었던 그 인연이 닿아서 서로의 자식까지 소개시켜주고 결혼까지 하게 된 그 지독하고 질긴 인연이 바로 두 분의 인연이에요. 어쨌든 아버지도 남편을 오랫동안 옆에서 봐왔고 아버지 말로는 친구는 썩 소개시켜줄 만한 놈이 못 되더라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영 별로인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아버지가 저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겠죠. 저희 어머니는 좀 탐탁치 않아 하시는 눈치였어요. 그 사람이 대체 뭔데 그렇게 인연을 끝내질 못하고 여직 붙잡고 있냐면서요. 모르겠어요. 시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가 설명할 수 없는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다면 저희 아버지에게 시아버지는 설명할 수 없는 약한 모습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도 자식들끼리 합이 맞지 않았더라면 이어지지 않을 인연이었겠지만 원래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필연적으로 그 집안에 끌렸던 게 아니었을까요? 전 무슨 아직 젊은데 선이냐고 아버지는 선이 아니다. 그냥 요즘 젊은 애들 많이 하는 소개팅 정도로 생각하고 아빠 친한 친구 아들내미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 온다고 생각하고 나갔다 와봐라 하고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술을 드실 때마다 들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집에서 예전에 일을 하셨었다고요. 솔직히 그 자리에 나가기 전에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불편했다고 해야 하나요? 대놓고 티는 안 나겠지만 은근히 이 집에서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웬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 집이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고요. 바쁘게 공부하고 일하느라 남자를 만나고 하다못해 회사 일을 제외하고는 남자랑 대화를 해본 일도 전혀 없었는데 너무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집이라고 해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어디론가 쏙 들어가고 오히려 두 아버지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더욱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버님도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도 맨날 그래요. 술만 마시면 그때 얘기를 얼마나 하시는지. 자주 하시는 레퍼토리 외워놨다니까요. 그 밭에 가는 얘기랑 기사하셨다는 얘기랑 조선소에서 일했던 얘기랑
저 이제 아버지 술 친구 못하겠어요. 지겨워. 남편은 오히려 자기는 아버지의 옛날 얘기를 많이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집에서 거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일이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저희 아버지 술 친구를 하러 종종 찾아가면 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 부친의 과거 얘기도 들으면 좋겠다고요. 빈말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퇴근을 하고 술병이 든 검정 비닐봉다리를 달랑달랑 들고 뻔질나게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는 입이 귀에 걸렸죠.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나면 이미 우리 사위 소리가 절로 나왔다니까요. 남편이 저희 집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참 잘 어울렸어요. 가족이 될 사람은 그렇게 알아볼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골치 아프고 기분 상할 일 같은 거 전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고요? 이미 검증된 두 집안이잖아요. 이미 더 알고 싶어도 알 게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서로 불필요한 탐색전을 하고 신경전을 하다가 기분을 상하게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또 다른 일인가 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형식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도 시아버지는 은근하고 치졸한 열등감을 드러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너 아주 성공했다. 이런 데서 나랑 같이 밥도 먹고. 아이고, 재수씨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재수씨라고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사돈. 이게 이렇게 입에 잘 안 붙네요. 이제는 사돈 소리를 좀 입에 붙여야 되는데 이 자식이 옛날 생각하면 어디 사돈 소리가 쉽게 나와야죠. 만나자마자 옛날 같았으면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셨어요. 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딱 그런 거였거든요. 굳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못 살던 과거 얘기를 꺼내고 들먹거리는 게 옛날에는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았다고 뻐개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재수없다고요. 아버지는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여자의 촉은 무시할 게 못 되나 싶기도 해요. 상견례를 진행하면서도 은근히 신경을 긁는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너 그 조선소에서 직급이 뭐라고? 그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냐? 배는 미래가 없대도 그러네. 보석, 금은 이런 거는 절대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아. 더 오르면 올랐지. 어차피 같은 손기술 배울 거면 지금이라도 세공 같은 손기술을 배우는 게 좋지 않겠어? 언제까지 배 같은 거 만들 거야? 그런 건 어디 나가서 손기술이라고 하기에도 쪽팔린데. 시아버지가 본인과 아들이 하는 일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다는 건 뭐 같이 살아본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지만요. 상견례의 자리에서 굳이 할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었죠. 남편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다급하게 본인 아버지를 막아 세웠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분이 확 상하셨는지 얘기를 탁 끊어버리셨어요. 저희 오늘 애들 결혼 얘기하려고 만난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하면서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했던 농담인데 본인만 웃겼던 것 같다면서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아버지를 향한 열등감을 드러냈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중간중간 그렇게 생각 없이 얘기를 뱉은 것만 아니었다면 서로 집안끼리 오랫동안 잘 알고 지냈던 사이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기도 했고 큰 반대 없이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일찌감치 분가도 한 상태였고 그래서 홀 시어머니보다는 홀 시아버지가 모시기 쉽다는 얘기도 들었던 터고 사업을 하시느라 바쁘신 분이니 난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시집살이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 했었는데요. 웬걸요. 남편도 황당해할 정도의 시집살이를 보여주는 시아버지 덕분에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 피곤함 그 자체였습니다. 일을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시아버지가 정말 10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면 자기 직전까지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어요. 대표적으로 열받았던 게 가계부 사건이었네요. 시집 오고 나서 시아버지 생신을 맞이하게 됐어요. 나가서 그냥 외식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며느리를 맞이하고 처음 맞는 생신이신데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은근히 기대하시는 구석이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 도움을 받아 생일상을 차리기로 했죠.
아버지가 더 신나셨더라고요. 뭐 너희 시아버지는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한다. 옛날에도 편식을 하느라고 이것만 먹었었다. 저한테 꿀팁이랍시고 전수를 해주시는데 아무리 친구 사이라 저렇게 좋으실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조언까지 들어가면서 도와주겠다는 남편도 뜯어 말리고 이거 나 혼자 다 할 테니까 나중에 아버님 앞에서 생색이나 좀 제대로 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미역국부터 손 많이 간다는 잡채, 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탕수육까지 요리를 하다가 몸살이 날 정도였죠. 그래도 생일상을 받고나 며느리 잘 드렸다 하고 기뻐하실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초대받아서 생일상 앞에 딱 앉으신 아버님의 표정이 좋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식사도 드시는 둥 마는 둥 하시길래 식사 도중에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시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대뜸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장 본 거 영수증 좀 가지고 오라고요. 왜 그러시나 하고 가방에 대충 구겨놓은 영수증을 펼쳐서 드렸죠. 그러더니 저한테 가계부는 제대로 쓰고 있냐 하시는 겁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알아서 핸드폰에서 잘 정리를 해준다 하니까 가계부는 손으로 써야지 이렇게 하면 집안 살림 다 새어나가는 걸 눈치도 못 챈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생일상 차려주고 들을 소리는 아니지 않나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버님이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어쩜 돈 좀 생겼다고 펑펑 쓰는 것도 꼭 니네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가족 욕은 안 하는 게 불문율 아닌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니까요. 남편도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 사람이 생일상 차리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틀린 얘기했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매주 수기로 가계부 작성하라고, 본인이 사업을 하시니까 그렇게 가계부 작성하면 시간 내서 봐줄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벙쪄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에 남편이 중간에서 열심히 성질을 내준 덕분에 흐지부지 가계부 쓰는 건 무산이 됐지만 한 번 기분이 상한 건 쉽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뒤에도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는 일이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 다음부터 고칠게요 하고 최대한 예쁜 며느리처럼 대답이라도 했었는데 항상 말이 끝나실 때마다 너네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너네 아버지랑 똑같아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저를 트집 잡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지 저희 아버지 욕을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가계부를 안 쓰고 절약을 못하는 것도 니네 아버지를 닮은 거고 택시를 미리 안 부르는 계획적이지 못한 것도 니네 아버지를 닮은 거고 가방에 휴지를 챙겨 다니지 않는 꼼꼼하지 못한 것도 니네 아버지를 닮은 거랍니다. 성질이 머리 꼭대기까지 나는데 또 이걸 냉큼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르 이럴 수도 없잖아요.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 욕을 하는 것 같다고 그걸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중간에서? 반대로 내가 말끝마다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하고 똑같아서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 왜 아버님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랑 우리 아빠 바보 취급당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데? 나도 얘기해봤지. 아버지 성격이 워낙 괴짜신 걸 어떻게 해. 괜히 얘기 꺼냈다가 네 마누라는 그런 것까지 너한테 시시콜콜 일러바치냐고 그러면서 괜한 일을 키우는 것 같아서 일부러 입 다물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나한테 짜증내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아버님의 그 괴상한 말버릇 덕분에 남편과의 사이도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한 지 2년 차, 이제는 아버님 얼굴만 봐도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불필요한 대답을 안 하고 말을 뚝뚝 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건 제가 원하던 시댁 생활이 아니었어요. 나비 효과 같았죠. 아버님이 저에게 거는 말도 안 되는 시비 때문에 아버님이 집에 돌아가시고 나면 남편과 싸우게 되고 그렇게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 아버님 덕분에 제 생활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회사 일도 갑작스럽게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아버님도 남편도 안 볼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니까 속은 편하더라고요. 바빠서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워낙 중요한 일을 맡게 돼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까 살이 쭉쭉 내리더라고요.
속도 조금 쓰린 것 같은 게 위험이 다시 도졌나 싶어서 시간을 내서 병원을 다녀와야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지금 바쁜 것만 끝나고 이번에 바쁜 일만 끝나고 나면 그때 가야지 하고 미루고 또 미루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병원도 못 갈 정도로 그 바쁜 시기에 친정 어머니 생일에도 바빠서 가지 못했던 그 시기에 아버지는 주말인데 집에서 밥 안 먹고 가냐고 전화해서 버럭 성질을 내셨어요. 기가 막히죠. 며느리가 얼마나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시고요. 위험인 줄 알았어요. 전 늘 스트레스를 잘 받고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위험을 거의 만성 수준으로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병원에 가서 약이나 좀 처방받고 바쁘게 살면서 꾸역꾸역 약을 삼키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증상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고 사진을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뭐 위험 하나 진단하는데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나 싶었는데 진료실로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요. 병원을 자주 다녀본 사람은 알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만 보더라도 아, 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나 지금 금방 낫는 병에 걸렸구나 하는 걸요. 그때 알았죠. 나 심각하구나.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아무래도 상급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좋지 않은 위치라서 빨리 보호자분께 연락해서. 의사 선생님의 얘기가 꼭 교통사고가 났을 때처럼 무슨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르면 남편한테 당장이라도 연락을 해서 상급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차마 연락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병원 앞에 쪼그려 앉아 하얘진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1시간을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시간에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 놀라서 전화를 받은 남편한테 담백하게 얘기를 했죠. 나 아파서 반차 썼어.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큰 병원 가서 검사, 여보, 나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나 진짜 암이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한테 덤덤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다짜고짜 아파서 반차를 썼다고 전화를 해서 암인 것 같으니까 검사를 받으러 가야겠다고 전화를 하는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어디냐고 자기가 당장 데리러 가겠다고. 회사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한 30분은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밟고 달린 건지 15분도 안 돼서 남편이 병원 앞으로 도착을 했어요. 조수석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써준 소견서를 품에 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제 손을 남편이 꼭 붙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항암만 잘 받으면 뭐 평생 관리하면서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다고. 남편이 그렇게 달랬지만 덤덤한 말과는 다르게 제 손을 잡은 손이 벌벌벌 떨리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본인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누구보다 병에 대한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요. 병원에서 연결해준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자마자 전 바로 의료진들의 손에 이끌려 바쁘게 입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췌장암 3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필이면 왜 그 많고 많은 암 중에서도 췌장암이란 말입니까? 검사를 진행하니 이미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고 해요. 결과를 듣자마자 남편이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면서 오열을 했어요. 야근을 할 때 쥐어짤 듯한 통증이 위험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왜 암이라는 것은 듣고 나면 그제서부터 더 아픈 느낌이 들까요? 주저앉아 있는 남편한테 나 괜찮다고 췌장암도 결국 암 아니냐고 이것도 항암 치료 잘 받고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찢어질 듯한 통증에 차마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겨우 남편의 어깨에 손만 얹었습니다. 온 가족이 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쫓아왔어요. 침대를 둘러싸고 펑펑 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 암의 생존율이 정말 낮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회사에 급한 일을 마무리하시고 내일 오전에야 오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저희 부모님과 남편은 모두 급하게 휴가를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아. 너 내 딸이잖아. 잘 견딜 수 있어. 암이 뭐라고. 그래봤자 암일 뿐이야. 너 그렇게 회사 나가기 싫어하더니 아주 잘 됐지 뭐냐. 이참에 푹 쉬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자고 싶은 만큼 실컷 자고 다 나으면 엄마랑 아빠랑 여행도 실컷 다니고 그러자. 어? 그러면 돼. 괜찮어. 걱정하지 마. 엄마랑 아빠도 걱정 안 할 테니까. 너 그렇게 쉽게 안 보낼 거야. 아프면 가족들한테 가장 미안하다는 말을 알 것 같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제 머리맡에 딱 붙어 앉아서 금방이라도 제가 어디 가버리기라도 할 사람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다 싶고요. 사실 그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저였죠. 가족들이 다 잠든 새벽에 핸드폰을 켜고 혼자서 유튜브를 얼마나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췌장암 생존율, 췌장암 생존 후기, 췌장암 3기. 희망적인 얘기만 보고 듣고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톡톡 사연에서도 암 수술을 무사히 잘 끝내셨던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혼자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마음에 큰 파도가 한풀 꺾이나 했는데 다음 날 아침 거대한 쓰나미가 저를 덮치게 됐습니다. 전 추가적인 검사를 받기 위해 잠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입원을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챙겨둔 게 없어서 남편만 보호자로 남아있고 부모님은 제 짐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으로 가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오길래 보니까 아버님이더라고요. 아프면 감성적이 되나 봐요. 그렇게 죽어라 싸워댔던 아버님을 보고서도 이제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으니까요. 고운정보다 미운정이 더 무섭다는 말이 확실히 맞는 소리구나 느끼고 있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미운정은 그냥 미운정이었어요. 왜냐고요? 침대 밑까지 와서 이어지는 아버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터질 뻔했던 눈물이 싹 말라버렸잖아요. 너무 소름이 끼쳐서요. 뭐 췌장암? 그거 걸리면 죽는 암 아니냐?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감히 누구 아들 병수발을 들게 하려고 이래저래 마음에 들지도 않았었는데 이런 몸으로 뭘 하겠다고 애도 못 낳겠다. 낳는다고 해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집구석에 누워서 꼼짝도 못할 텐데. 아유, 내 아들 인생 말아먹어도 유분수지.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이혼해라. 우리 집안에 병 걸린 환자 드리는 건 니네 엄마 하나로 충분했으니까. 하여튼 지혜빌 닮아서 제대로 된 구석이 하나도 없지. 너무 화가 나서 숨이 꺽꺽 넘어가고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해서요. 아버지한테 큰 소리 한번 내지 않던 남편도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면서 시아버지의 멱살을 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꽝 소리를 내면서 다시 한번 열렸어요.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문 밖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망설임도 없이 시아버지에게 다가온 아버지가 멱살을 틀어쥐고 냅다 뺨을 짝소리나게 올라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남편의 멱살을 틀어쥐고 손을 번쩍 올리시기에 제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그만하시라고, 제발 그만하시라고 사정을 했죠. 네가 감히 내 딸한테 뭐라고? 지혜비 닮아서 제대로 된 구석이 없어?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겨우 걷어줬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은혜를 갚긴 누가 갚아? 넌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었어. 이제 와서 좀 산다고 좋은 직장 좀 들어갔다고 괜찮은 마누라 좀 얻었고 자식 좀 잘 나가니까 네가 뭐 머슴이라도 벗어난 것 같아? 한 번 머슴은 영원한 머슴인 거야. 네가 뭔데 감히 나를 내려다봐, 어? 네 딸이 뭔데 감히 내 아들을 깔보려고 드냐고, 어? 몸이 아픈 것보다요. 저렇게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시아버지의 속내도 모르고 남편을 지켜주신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던 제 결혼 생활이 불쌍하고 그런 사람 밑에서 정말 꽤 괜찮은 사람으로 자랐던 남편의 인생이 불쌍해서
딸 결혼 잘못 시켜서 정말 훌륭하고 멋진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한테 이런 소리나 들어야 하는 저희 아버지에게 죄송해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한스러워서 병원복을 입고 가슴을 막 쥐어뜯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서 더욱 분이 안 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계속 울면서 아버지에게 제발 그만하시라고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차마 더 이상 손찌검은 못하시고 시아버지의 멱살을 질질 잡아 끌고 병실 밖으로 끌어내 나갔습니다. 어차피 이혼이라는 답은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을 곧 뜰지도 모르는 마당에 남편과도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고 괴롭더라고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먹에 힘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데 주먹을 꽉 쥐고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면서 오열을 했어요. 밤새 옆에서 엄마가 제발 너 이러다 죽는다고 울어도 좋으니까 제발 물 좀 마시면서 울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울기라도 해야 꽉 막혀 있고 답답한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어딜 가신 건지 병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다음날 정오가 다 돼서야 수염이 파리해진 얼굴로 병실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퉁퉁 부어버린 제 눈을 보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이혼해. 결혼이 뭐라고.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시아버지 밑에 난 내 딸 못 둔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걸 너 아파서 너 힘들까봐 죽은 힘을 다해서 참은 거야. 너 그러고 사는 모습 보면 아빠가 죽어. 이 애비가 죽는다고. 차마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때 병실 문을 다급하게 열고 시아버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제 이혼을 시키겠다고 그 난동을 피우고 병실을 빠져나갔으니 당연히 전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시아버지가 찾아온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멍한 눈으로 병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저희 아버지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빌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머니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죠.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게.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아도 여유롭게 지내는 자네를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몰라. 나는 왜 다 가졌는데도 저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이제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여유롭게 지내는 자네를 보면서 어떻게든지 나랑 같은 사람으로 끌어내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네. 난 자네가 회사 지분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 갑자기 그렇게 지분을 정리해버리면 난 정말 이 회사를 다시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어제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그냥 자네를 너무 닮아서 잘나고 착한 며느리를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제발 한 번만 내 목숨 좀 살려주게. 무릎은 어제 내 딸 앞에서 꿇었어야지. 자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를 해줬을 거야. 그런데 나도 내 자식 등에 칼 꽂는 사람 그냥 못 두고 보내. 여태 내 힘으로 일어서서 살았으니까 이제 자네 힘으로 일어서서 살든 계속 그렇게 누워있든 이제 난 자네 인생에서 신경 끌 테니까 알아서 하게. 아버지는 매달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시아버지를 매몰차게 떼어내고서는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시아버지의 어깨를 잡아 밀어버리고서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더 이상 얘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는지 시아버지는 자리에 엎드려서 한참을 소리내어 울더니 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남기고 병실을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사과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땠겠어요? 슬쩍 본 아버지도 벽을 보고 울고 계시더군요. 오랫동안 믿을 수 있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배신이 아버지에게도 쉽게 다가오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의 딸까지 내줄 수 있을 정도로 믿었던 사람이 평생을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살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한 기간에 비교하면 아버지가 시아버지와 알고 믿고 지냈던 그 관계의 시간과 깊이는 제가 감히 이해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괜찮다고 앞으로 건강해질 생각만 하자며 제 손을 꽉 잡는 아버지의 빨간 눈이 참 안쓰러웠어요.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등이 자꾸 말라 보였던 적이 있었을까 싶더군요. 이 관계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게 온 가족이 끌어안고 한바탕 또 눈물을 뽑아냈죠. 몸이 아픈 이후로 매일같이 울고만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속상하고 무겁습니다. 다시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 남편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왜 왔냐고, 여기 뭐하러 왔냐고, 보고 싶은 마음 반, 원망 섞인 마음 반으로 울며 남편을 타박했습니다. 자기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셨을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건 오직 제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밖에 없다고, 자기가 대신 사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서 아버지와 제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앉아 사과를 했어요. 이혼으로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더 이상 집안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차마 저랑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속이 왜 그렇게 아린지요.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겨우 남편을 일으켜서 병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 걸까요? 아직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병원에 아직도 입원 중이고요.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밀 검사를 통해 파악한 암의 위치가 꼬리 쪽에 있어서 병원 입원 후 관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하고 정말로 수술이 잘 될 경우에는 이후에 항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얻게 됐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던 분 중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6년 전에 암 판정을 받으신 이후에도 계속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내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례도 들었고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 될지 모르고 희박한 확률에 걸어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이 사연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사연을 한자 한자 적어봤어요. 아직 접수하지 않은 이혼 서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아버지와 시아버지 사이에 있던 캐캐묵은 감정이 풀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남편과 제 사이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벽이 허물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부부라는 이름으로 삶을 끝내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꿈만 꾸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수술을 앞두고 저는 이루어질지 이루어질 수 없을지 모르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많이 무섭고 두렵네요. 부디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웃으면서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잘 해결됐다고 그렇게 새로운 사연으로 톡톡 사연을 다시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믿는 신도 없는데 시커먼 밤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빌어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이렇게 나이만 먹었네요. 남들은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거라는 말을 제 귀에 태평하게만 들려요. 남들 사는 대로 살 수 있는 것도 타고난 팔자가 좋아야 엇비슷하게라도 살 수 있는 거지. 이게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형제가 8명인데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른 집은 장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대학까지는 못 보내도 고등학교까지는 다들 보내잖아요. 우리 집은 심지어 제일 큰 오빠마저도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저는 큰오빠 바로 밑에 맏딸입니다. 중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시내로 나와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공장에 딸린 단칸방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랑 지내면서 거의 식모살이를 하다시피 살았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돈 좀 벌어보겠다고
공장에 들어가야 했지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는 어린애였으니 일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손도 느리고 매일 실수투성이다 보니 언니들이며 책임자에게 구박이란 구박은 매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붙어 있겠다고 이것저것 시키는 일은 다 했어요. 언니들 속옷 빨래까지 했습니다. 그 시대에 세탁기가 있겠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겠어요. 매일 쭈그리고 앉아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해대다 보면 손등이 다 까졌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서 쉬는 날 하루 집에 가면 동생이 하나씩 늘어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인데도 부모님이 싫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왜 자꾸 애를 낳나 싶어서요. 엄마는 애 낳는 거 안 힘들어? 왜 그렇게 쉬지도 않고 애를 낳아? 지질이도 가난해서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라도 넉넉하게 있어야 나랑 네 아버지 나중에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걸 말이라고 해? 자식이 무슨 고기야? 쌀이야? 자식 많다고 왜 안 굶어 죽어? 엄마가 좋아서 자식이라고 낳아뒀으면 엄마랑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지. 왜 어린 자식들 고생을 시켜? 아이고 저 지집에 아주 그냥 지혜비를 빼다 박아가지고 하는 것도 똑같아. 꼴랑 돈 몇 푼 벌어왔다고 생색내는 거 봐라. 집에서 배울 거라고는 없었어요. 저를 낳아준 부모지만 어쩜 저렇게 무식하고 이기적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차라리 어릴 때 집을 떠나 밖에서 생활을 한 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저런 집구석에서 평생 썩었다가는 절대 제 인생에 볕들 날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 비록 매일 공장에서 시다 노릇이나 하고 식모처럼 밥 차리고 빨래하는 게 전부인 인생이었지만 꿈은 있었어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저만 바라보는 다정한 남자 만나 결혼해서 자식은 딱 하나만 낳을 거예요. 운전면허도 따서 애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멋지게 드라이브도 다니는 여자가 되고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제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전 10년 가까이 여기저기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버는 족족 집에 가져다 줬지만 20살이 딱 되던 해에 부모님께 선포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 테니까 더는 제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지도 말라고요. 당연히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전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 의지는 아주 확고했거든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동생들은 다들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저랑 오빠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더니만 시대가 변했다면서 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보내야 한다더군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모가 벌어서 해야 할 일이죠. 제가 구박당하고 무시당하며 힘들게 번 돈을 부모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 언제부턴가 억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툭 하면 저더러 오빠 장가까지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월급 외에 공장에서 조금씩 생기는 돈이 있었거든요. 같이 살던 언니들이 공장에서 만든 옷을 조금씩 빼돌려서 따로 팔았어요. 당시에 같이 살면서 제가 집안일이란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했으니 언니들이 제게도 그 돈을 나눠줬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나쁜 짓도 하다 보면 느는지 언니들이 몰래 가져다 파는 옷 양이 점점 늘더라고요. 그 돈이 제법 쏠쏠했어요. 돈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집안일도 할 만했습니다. 그 돈은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따로 몰래 모아뒀습니다. 근데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는 오빠 결혼할 때 저더러 좀 내놓으라고 하더라니까요. 제가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안다면서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 돈으로 오빠 집을 사주겠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종이 3개 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도 들리는 것 같더라니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라고요. 전 부모님께 절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기껏 지금까지 가르치고 키워줬더니만 머리 좀 컸다고 부모란 형제를 버려? 어디 부모 형제 버리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어머니 아버지가 날 가르치고 키워주긴 뭘 키워줘. 그냥 낳아놓기만 하고 버린 거나 다름없었지. 이년이 이거 부모한테 말하는 것 좀 봐. 너처럼 독한 년은 절대 잘 살랴 잘 살 수가 없어.
부모님과 서로 모진 말을 퍼붓고 집을 나온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지금부터지만 저만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살 생각을 하니 걸음이 다 가볍더라고요. 완벽하게 혼자가 된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직장도 옮겼어요. 냄새나고 먼지나 풀풀 날리는 공장에서 더는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수없는 언니들 챙기는 것도 지쳤고요. 전 큰 물에서 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서울로 올라왔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한 경력을 살려서 아주 크고 세련된 옷가게에 취직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으로 아주 작은 새빵을 하나 얻어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건 다 샀어요. 혼자 사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걱정할 것도 없고 챙겨야 할 것도 없으니까 정말 자유로웠죠. 데이트도 많이 했어요. 옷가게에서 항상 예쁘게 꾸미고 일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알아서 꼬이더라고요. 전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한 덕분에 눈치가 빠르고 수완이 좋았죠. 거기다가 제가 생각보다 남자 꼬시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괜히 순진하게 한두 번 만나다 정들어서 남자 손에 이끌려 식당에 들어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실속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옷가게 온 남자 손님들과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다 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 사는지, 차는 있는지 정도는요. 제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중산층 남자만 되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무조건 시집을 가야겠다 마음 먹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 딱 맞았습니다. 은행원에다 서울 한 중심가에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30도 안 된 남자가 승용차도 있었고요. 그 시대에는 중년 남자들도 차 한 대 갖고 있기 힘든 시대였는데 대단한 거였죠. 전 남편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이라 쉽게 넘어왔죠. 하지만 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이었죠. 있는 집이다 보니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전 진작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아예 남편에게 고아라고 말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힘으로 힘들게 살았다고요. 그게 은근 남자들한테 먹히더라고요. 그래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게 어느 정도 포장도 되고요. 남편이야 이미 저에게 푹 빠져 있었으니 그런 저를 오히려 더 안쓰러워하며 지켜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달랐습니다. 부모가 죽은 거야 네 잘못은 아니다만 그렇다고 중학교 졸업 못한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 4년제까지 졸업했는데. 어머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이 사람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지금이야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맞춰가기 힘든 건데. 어머니, 아버님, 제가 재덕 씨에게 비하면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그만큼 제가 노력하고 살게요. 공부도 더 하라면 더 하고 시댁에 맞추라면 다 맞추면서 살겠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에 가보고 나서 더 욕심이 났죠. 그런 집에는 살면서 처음 가봤거든요. 텔레비전에나 나왔던 전원주택의 2층 집이었어요. 정원까지 있고 집안일을 해주는 아줌마까지 있었죠. 이 남자와 결혼만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부모님은 저를 보시고도 여전히 반대하셨지만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끝까지 저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남편 나이가 30을 넘어가자 시부모님이 조급해지셨나 봐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노총각으로 늙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시댁에 들어가 살았어요. 시부모님께서 그러길 바라셨습니다. 제가 워낙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서 걱정이 되신대요. 이것저것 잘 배워서 당신들이 원하는 며느리상과 가까워지면 분가를 시켜주겠다고 하셨죠. 전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눈에 들어서 이 집의 당당한 며느리로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작은 괜찮았죠. 제가 아무래도 가방끈이 짧은 게 시부모님은 신경 쓰이셨는지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과정이라도 마치길 바라셨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만 해서 책이라고는 담쌓고 살았지만 저도 제가 항상 초졸이라는 게 창피했거든요. 전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까지 땄죠. 내가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이렇게 다 잘한다니까? 나도 좋은 부모 만나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당신한테 부모처럼 잘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다 해.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제게 정말 헌신적이었거든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제게 차까지 사줬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운전하기 위험하다면서 사람까지 붙여서 연수까지 몇 개월을 시켜줬죠. 저도 결혼 초기에는 경제적인 여유로움이라는 걸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죠. 그런데 몇 년 살다 보니 이런 생활도 어느새 적응이 돼서 지루하고 밋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낳길 바랐지만 제가 좀 늦췄어요. 아시잖아요. 전 절대 저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걸요. 아무리 집에 여유가 좀 있다고 해도 아이를 줄줄이 낳고 싶지 않았어요. 낳고 키우는 부모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형제가 많아봐야 좋은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남편만 봐도 그래요. 형제 없이 혼자다 보니까 시부모님께서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저에게까지도요. 그래서 남편 몰래 피임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피임 시술을 받았다가 얼마 전에 제거했어요. 사실은 더 오래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자꾸만 병원에 가보자고 하는 통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거하자마자 곧바로 아이가 생기더군요. 전 장하게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를 낳은 게 사실 많이 고민되고 걱정됐었는데 기뻐하는 가족들 얼굴을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건 또 다른 행복이더라고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울고불고 잠을 자지 않아도 예쁜 건 말할 것도 없고 힘들게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아도 화가 나기는커녕 다른 거라도 먹이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만 생각하며 살던 제가 자식이 생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누구보다 자식이 1등이었습니다. 저도 서서히 나이가 들고 자식이 생기니까 많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게 많다 보니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참고 살던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기야 하지만 살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답답한 구석이 많았죠.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었어요. 제가 참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혼 초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를 하긴 했지만 시댁에서 5분 거리에 살았거든요. 제 팔자에 내 집이 어디인가 싶어서 처음엔 감지덕지했는데 남의 돈 받으며 편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있는 집들이 다 이러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희 시댁은 남편이 버는 월급을 제게 관리하도록 두지 않았어요. 남편이 은행에 다니다 보니까 남편이 월급 전부를 알아서 관리하게 하고 제게는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따로 주셨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진 않았지만 참견이 심했죠. 매달 1일이면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봉투에 돈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전달에 사용한 생활비 내역과 남은 돈을 확인했죠. 처음엔 저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었어요. 생활비로 쓰는 내역마다 일일이 잔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야 장보고 쇼핑한 내역까지 한두 마디 듣는 것뿐이었지만 아이가 생기니까 시어머니의 간섭이 훨씬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낳은 제 아들인데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아들이 하고 싶어서 하게 해주거나 사고 싶다고 해서 사준 것까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저와 상의도 안 하시고 제 아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죠. 남편이 어릴 때는 성실하게 공무원이나 은행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쪽으로 보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면서 제 아들을 무조건 의사나 법조계 같은 전문 직종으로 키워야 한다고 야단이셨어요.
태권도 학원?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태권도가 웬 말이니? 당장 그만두고 수학학원이나 하나 더 등록해. 지난번에 보니까 애가 영 너를 닮았는지 수학 문제 푸는 게 더디더라. 타고난 게 부족하면 돈을 써서라도 하게 해야지. 아직 국민학생인데 운동도 하면서 뛰어놀아야 체력이 잡혀서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식하네, 배운 게 없네 소리부터 지르시니 주눅이 들어있었죠. 얘가 이렇게 뭘 몰라요. 너는 이 동네 다른 엄마들도 안 보니? 요즘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공부는 다 맞춰놔야 돼. 하긴 부모 없이 컸으니 네가 뭘 알겠니? 어머니야말로 예전 어머니 아들 키울 때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시대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진로 결정해도 안 늦어요. 하지만 계속 바보처럼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인데 제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와 말이지만 제덕 씨 좀 보세요. 평생 공부만 해서 사람이 융통성이 없잖아요. 전 제 아들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 뭐야? 너 지금 나더러 내 아들 잘못 키웠다는 소리를 하는 거니? 잘못 키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야 어머니 아들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아내로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애가 다니고 싶다고 해서 학원 좀 보내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지 태권도 학원을 왜 보내냐고 난리. 아들이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해서 피아노 학원 좀 보내려고 하면 남자가 무슨 피아노 학원을 다니냐고 난리. 사사건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항상 제가 번 돈으로 살다가 일일이 잔소리를 듣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좀 뭐라고 하는 수준이면 저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제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까지 얘기를 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남편과의 사이도 틀어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 어머니 나 낳기 전까지 애들 가르치셨잖아. 애들 교육은 당신보다 어머니가 잘 아니까 어머니 의견대로 해. 남편은 다른 건 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줬지만 부모님과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부모님 편을 들었어요. 저희 시대에 결혼한 유부녀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바로 고부 갈등이에요. 시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에 대해서 항상 시부모님 편만 드는 남편이 전 원망스럽기만 했죠. 어머니가 학교에 계셨던 게 언젠데 그때랑 지금 완전히 달라. 그리고 내 아들 내가 좀 알아서 할 수도 있지. 사사건건 저렇게 간섭하시면 어쩌자는 거야? 이러쿵저러쿵 해도 우리가 부모님 도움 많이 받고 있잖아. 당신이 자꾸 어머니 말 안 들으면 아버지도 더는 우리 안 도와주시겠대. 남편도 처음엔 제 말을 좀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더니만 시간이 지나자 본인도 가운데서 지치는지 결국 저더러 시부모님 말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또 달랐어요. 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동이나 취미생활보다는 공부를 더 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했지만 애가 그런 말을 알아듣나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걸 제가 해주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죠. 시부모님의 잔소리도 아들의 원망도 모두 다 제 차지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엄마가 해주면 되잖아. 나도 검은띠 따고 싶어. 나도 다른 애들처럼 멋지게 피아노 치고 싶다니까. 아들은 제 마음도 모르고 졸라댔습니다. 저도 속상했죠. 아들 하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전 결국 시댁 몰래 일을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받은 생활비가 아무리 넉넉하면 뭐래요. 제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데요.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 보낼 돈만 벌면 됐습니다. 그래서 옷가게에서 점심시간에만 잠깐 일했죠. 옷가게 사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언니라 제 사정을 듣고는 일하게 해줬거든요. 예전엔 당연히 제가 일하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일을 쉬면 생활이 안 됐으니 절대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팔자 좋게 생활비 받으며 살다 보니 잠깐 몇 시간 나와 일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시부모님이랑 남편밖에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시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제 속에 있는 얘기를 남편에게 할 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 대화도 줄었어요. 해봐야 재미없는 남편 회사 얘기만 주야장천 듣는 거였죠. 가게에선 달랐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돈도 버니 일석이조였죠.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죠. 착한 남편과 능력 있는 시부모님. 남들이 복에 겨웠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 안정적인 가정을 꿈꿨으니까요. 저도 가게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가난한 집 딸도 아니고 봉제 공장에 다니는 공순이도 아니니까 가게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잘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은 없어도 착한 사람이라 제가 원하면 당연히 들어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은행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자영업자들 대출해주는 거야. 일반 월급쟁이보다 돈도 못 벌면서 사장이랍시고 여기저기 돈 빌려서 메꾸기 바쁘다고.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나 전에 옷가게에서 일할 때 얼마나 잘 팔았는데 단골도 많았어. 아들 학원비 벌겠다고 가게에서 일하는 거야 남편이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옷가게에서 일을 잘하는지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옷가게 하나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절 믿어주지 않았어요. 나 아는 언니가 하는 옷가게 있잖아. 내가 생각만 있으면 언니가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해보면 안 돼? 아,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안 그래도 제가 가게 일을 잘 봐주다 보니까 사장 언니가 제가 생각이 있으면 가게를 맡아서 해보는 건 어떠냐고 했어요. 전 당연히 솔깃했죠. 지금까지 아들 키우고 시부모님께 잘했으니 저도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헛바람을 넣었나 했더니만 그 아는 언니라는 사람이구나.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옷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자리면 사장이 왜 남한테 넘기려고 하겠어? 자기가 하겠지. 그 가게 넘기고 언니는 다른 데다가 하나 더 차리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 언니 그 가게 하면서 돈 많이 벌었어. 당신이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나 돈 잘 벌지. 시부모님이 아예 집에서 놀라고 알아서 생활비까지 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그래? 괜한 집 버려서 부모님 눈밖에 나지 말고 얌전하게 애나 잘 키워.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남자라는 게 다 원래 결혼하면 변한다는 거야.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남편까지 절 이렇게 무시할 줄 몰랐어요. 언제는 제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하더니만 몇 년 새에 말이 싹 바뀌더군요. 저더러 내조나 잘하면서 시부모님 비위나 잘 맞추라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을 갖기를 바랐으면서도 저도 왜 여기서 만족이 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 말대로 돈 잘 버는 남편이 있고 능력 있는 시부모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숨통이 조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정말 대출이라도 받아서 옷가게를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옷가게는커녕 이제 아예 파트타임으로 나가는 것도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글쎄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았죠. 핏줄이라는 게 원래 끊겠다고 끊어지는 게 아닌가 봐요. 글쎄 어떻게 알고 저희 큰오빠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공장에 아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 결혼식에도 왔었고요. 오빠가 용케 그 친구를 알아내 제가 사는 집까지 알아냈더군요. 친정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투병 중이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셨대요. 내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절연하고 나왔을 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나온 줄 알아? 내 남편이랑 시부모님 나 고아인 줄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나도 너 괘씸해서 절대 찾아올 생각 없었어. 근데 자식이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얼굴 딱 한 번 보고 싶다는데 그럼 어떡해? 아니 이 남자는 누구냐?
유부녀가 어디 대낮에 집에 남자를 끌어들여?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그 날이 일일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생활비를 주러 오시는 날이죠. 갑자기 오빠가 나타나는 바람에 제가 정신없어서 문을 제대로 안 잠갔나 봐요. 열린 문으로 시어머니가 그냥 들어오셨다가 저와 오빠를 보신 거죠. 오빠는 시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아 불이 나게 설명했습니다. 제 오빠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놀라신 거죠. 제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오빠라니요.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제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놓고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날 밤 남편까지 집에 오고 나서야 오해는 풀렸습니다. 오빠가 남편과 이런저런 지난 얘기를 나누고 나서야 남편도 믿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20살 때 부모님과 절연하고 나와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시어머니도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알아봤다니까, 애가 어른 말에 또박또박 말댔구나 하고 항상 제 멋대로 굴길래 부모 없이 자라 그런가 보다 했더니만 부모랑 등까지 지고 살 정도로 독하디 독한 거였어. 제 사정 들으시고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야말로 제가 줄줄이 동생에 가난한 부모 딸려 있다고 했으면 결혼 허락하셨겠어요?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고아라고 하니까 뒤늦게라도 받아주신 거잖아요.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난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인 줄 몰랐다고. 남편은 제게 실망했답니다. 아무리 부모가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해도 어떻게 부모 형제를 버릴 수 있냐고요. 그런 사람과 가정을 만들었다는 게 후회가 된다네요. 후회되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남편도 결혼 전에 제게 한 얘기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제가 어차피 만나지도 않는 부모 좀 없다고 한 게 뭐가 대수인가 싶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말이죠. 남편은 은행에서 승진했습니다. 은행 본사로 가게 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죠. 야근에 회식에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전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절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승진하면 일이 더 편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세상 일을 혼자 다 하는 사람처럼 뭐가 그렇게 바빠? 올해도 휴가 못 가는 거야? 당신이 회사 생활에 대해 뭘 안다고 하는 척이야. 승진하면 할수록 보는 눈들이 많아서 훨씬 더 눈치 봐야 하고 할 일도 많아. 휴가 가고 싶으면 당신이 부모님 모시고 다녀와. 누가 남편도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휴가를 가? 그게 말이 돼? 가만 보면 당신은 참 자기밖에 몰라.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집에서 시부모님 돈 펑펑 쓰고 있으면서 시부모님 챙기는 건 어쩜 하나도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나도 나가서 돈 번다고 했잖아. 왜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사람 바보 취급하는데? 내 돈 들여서 가게 차리면 그게 당신 가게야? 내 가게지. 정말이지 당신이 이런 여잔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어. 하긴 자기 친부모하고도 영 끊고 살 정도로 독한 여자가 시부모가 부모로 보이긴 하겠어. 남편은 절 아예 아내로 대하지도 않으면서 시부모님께 잘하기를 강요했습니다. 남편이 그럴수록 저도 빗나갔어요. 아예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옷가게에서 일할 때 만난 사람들과 매일같이 어울려 다녔어요. 모임도 만들고 술도 먹고 신나게 놀았죠. 그래야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만 술에 취해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술이 좀 취하면 앞뒤 분간을 잘 못하더라고요. 취하면 취할수록 술을 더 먹었죠. 아들 학원 끝날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모임 사람들과 대낮부터 술을 먹고 놀다가 그만 아들 데리러 가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나와서 모텔까지 가고 말았죠. 전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는 그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 지워서 내팽개치고 싶었어요.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에 핸드폰도 없을 때예요. 아들은 학원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없으니 계속 기다리다가 학원에 부탁해서 남편 회사로 연락을 한 거죠.
남편은 회의를 하다 말고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새벽까지 제가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까지 신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무슨 사고라도 당한 줄 알고요. 그러다가 저와 모임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다 연락이 갔고 그날 저와 그 남자가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전 아무 일도 없었다고 딱 잡아댔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죠. 저희 부부 사이의 신뢰는 결국 깨지고 말았어요. 제가 다 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어요. 남편은 계속 이혼을 요구했고 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바람까지 피워놓고 뻔뻔하게 이혼도 안 하겠다고? 왜? 그 남자가 당신 물주는 못 해주겠대?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술에 취해서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여보, 나 제발 용서해줘.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정말 소름 끼쳐서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제가 이혼도 안 해주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자 결국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저 같은 여자에게 아들도 맡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전 하다 시부모님께도 사정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 엄마는 저잖아요. 제 아들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배 아파 낳았다고 다 어미가 아니야. 너 같은 어미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하루라도 빨리 둘이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전 별의별 소리를 듣고도 그 집에서 버텼습니다. 매일 집으로 이혼 소장이 날아왔지만 다 찢어버렸어요. 제 잘못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더군요. 남편이 얼마 전부터 웬 여자랑 제 아들이랑 식당에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한대요. 전 어이가 없어서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웬 여자가 시댁 거실에 다소곳이 앉아있더라고요. 제 아들을 옆에 앉히고요. 전 순간 이성이 날아가 그대로 그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그러자 시부모님도 남편도 저를 잡아 여자에게서 떼어 놓더라고요. 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직 제가 버젓이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죠. 그러자 남편은 아주 매몰찬 얼굴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당신 아들 어미 없는 애로 키우고 싶어?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떠나. 그러면 위자료라도 몇 푼 챙겨줄 테니까. 그딴 거 필요 없어. 당신이야말로 저 여자 뭔데? 도대체 저런 여우 같은 년 어디서 데려왔냐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과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여자더라고요.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여자래요. 저와는 근본부터 다른 여자였죠. 그런 여자가 애까지 딸린 유부남 뭐가 좋아 들러붙어 있나 했더니만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남편과 한번 맞선을 봤었대요. 시부모님도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여자 쪽에서도 좋아했었다는데 남편이 거절을 해서 이어지지 않은 사이랍니다. 마침 얼마 전에 여자가 이혼하고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남편이 있는 은행까지 찾아왔대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어디서 포장하고 앉았어. 그래 봐야 당신 유부남이고 저녀는 상간녀야. 어디서 마누라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아들 앞에 저런 년을 들이대? 아이고 저거 무식한 거 봐. 내가 어쩌다 저런 거머리 같은 년을 며느리로 얻어서는. 네 어머니 저 거머리 맞아요. 난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그렇게 계속 불륜을 저지르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해. 전 절대 이혼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며 시아버지까지 매일 찾아와서 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해달라고 했지만 해줄 수 없었죠.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엄한 년한테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떻게 해서든 너랑 결혼하는 건 말렸어야 됐는데 결국 네가 내 아들 인생 망치는구나. 어머니 됐어요. 저런 여자랑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이혼을 해두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당신이랑 난 지금처럼 떨어져서 남남으로 살면 돼.
바람 피운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너랑 나는 남남이어도 상관없지만 내 아들은 못 줘. 내 아들 내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새끼 내팽개치고 바람 피우다 걸린 게 어디서 아들을 내놔라 말아야. 네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 어떻게든 아들이라도 데리고 나오려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남편이랑 시부모님이랑 작정하고 저를 내쫓았는데요. 제가 살던 집도 저 모르게 팔아버려서 하루아침에 갈 데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위자료라도 주겠다는데 남편 하는 짓이 괘씸해서 전 절대 이혼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불려시 같은 년이 남편이랑 곧바로 살림을 차릴 텐데 그 꼴만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는데요.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뒤 남편이 바로 그 상간녀랑 아예 합쳤다네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낳기만 하면 엄만 줄 알아? 아들 버려두고 연락 한 번도 안 하면서 이혼까지 안 해주겠다면 어쩌자는 거야? 진주 씨가 우리 아들 안쓰러워서 안 되겠다고 자기가 친아들처럼 잘 키워주겠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혼해줘. 웃기고 있네. 그 여자가 당신이나 내 아들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아? 그게 다 당신네 집 돈 보고 그러는 거야. 네가 그런 년이니까 세상에 다른 여자들도 다 너랑 똑같은 줄 알아? 우리 진주 씨 너랑 달라. 너보다 우리 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라고. 그깟 상간녀가 뭐 대단하다고 남편은 우리 진주 씨 아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친엄마가 버젓이 눈을 뜨고 있는데 어디 상간녀 주제에 지가 엄마 노릇을 하겠대? 난 절대 이혼해줄 생각 없으니까 어디 한번 상간녀랑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봐. 정 금방 제 아들을 찾으러 갈 테니 기다리라며 남편에게 자신 있게 퍼부었지만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야 돌아갈 친정도 없으니 처음부터 혼자 다시 시작해야 했죠. 부모님과 인연 끊고 집을 나왔을 때와 사정이 같았습니다. 제 수중에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없었어요. 전 고시원에 들어가 살면서 옷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겨우 저 하나 누워 지낼 수 있는 방 안에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생각했죠. 얼른 돈을 모아서 아들을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전 집을 나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렇게 몇 년 고생하니까 돈이 좀 모이더라고요. 작은 지하 월세방 하나 구하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옷가게를 하나 냈죠. 옷가게는 곧잘 장사가 됐습니다. 수중에 돈이 생길 때마다 전 아들에게 옷이며 신발이며 이것저것 사서 집에 보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홀로 서보겠다고 아등바등하던 사이 아들은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 학교 앞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해야 했지만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야자를 한다길래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 학교에서 나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반가워서 달려갔는데 아들이 저보고는 당황하더라고요. 아들 친구들도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이모가 학교 앞엔 웬일이야?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서운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들들 친구들이야 그 상간녀년을 친엄마로 알고 있을 테니 제가 엄마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졸지에 엄마가 둘이나 되는 거니까요. 전 애써 밝은 얼굴로 이모가 지나가는 길에 데려다 주려고 들렸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제 말에 내심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아들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 아들은 제게 미안해서인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여자친구가 잘해주냐고요. 제 말에 아들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아빠 여자친구 아니고 이젠 새엄마야. 새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도 진짜 아들처럼 잘해줘.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전 순간 눈물을 왈칵 쏟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지만 차마 아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어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웃으며 다행이라고 새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하고 돌아섰어요. 전 그날 이후 더는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서 학교 앞에 찾아가긴 했지만 먼 발치에서 몰래 보고 오곤 했죠. 남편과 이혼해줬습니다. 자식 얼굴을 보고 나니 제가 고집을 피워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차피 이미 아들은 그 여자를 새엄마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혼을 안 해줘 봐야 뭐 하겠어요. 전 이혼을 해주면서 남편에게 조건을 한 가지 걸었습니다. 아들이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아무 때고 만날 거고 전화도 제가 하고 싶으면 수시로 하겠다고요. 아들도 이미 다 컸으니 남편도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자유로운 이혼녀의 삶을 살았어요. 옷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남자도 많이 만나 연애도 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들과는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간간히 연락하며 지냈고요. 제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전문직 노래를 부르시더니 결국 아들을 의사를 만드셨더라고요. 의대부터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 동안 워낙 바쁘다 보니까 거의 보질 못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1년에 한 번 한약을 지어서 보내거나 용돈을 조금씩 보내주는 것 말고는 없었죠. 그러다가 당시에 제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이러다가 다쳐서 무릎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전 그래도 명색이 아들이 의사니까 연락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다쳐서 수술하는데 아들이 다니는 병원에서 할 수 있나 해서요. 엄마, 우리가 아무리 어릴 때 헤어져 살았다고 해도 그렇지. 엄마 남자친구 수술까지 부탁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아는 친구라니까. 그리고 아들, 너희 아빠가 재혼해서 새엄마랑 사는 건 괜찮고 엄마가 남자친구 사귀는 건 싫어? 새엄마는 다르지. 친자식도 쉽게 버리는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 날 친자식처럼 키웠잖아. 아들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크면 클수록 제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을 절실히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저만 나이 드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어른이 됐더군요. 결혼할 여자는 같은 의대를 나오고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동료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엄마라고 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었죠. 예물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아들한테 말했더니 아들은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전 예전에 아들 학교 앞에 찾아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 될 아이가 저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냐고요. 그러자 아들이 그건 아니랍니다. 친엄마가 계시고 지금 어머니는 새어머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전 그것만으로도 아들에게 고마웠습니다. 더 고마웠던 건 아들이 며느리 될 아이를 데리고 한번 인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사람은 심리가 참 이상해요. 처음엔 아들에게 결혼 선물만 해줄 수 있어도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를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가 낳은 제 아들인데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들에게 결혼식 날 가고 싶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어요. 저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너무 가고 싶어서요. 그 생각이 너무 강했나 봐요.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괜한 욕심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진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제 사정을 다들 알다 보니 제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축하도 해주면서 동시에 위로도 해줬어요.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에도 못 가는 어미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술을 적당히 마셨어야 했어요. 속상한 마음 반, 기쁜 마음 반. 조절하지 못하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진탕 취해버렸죠. 전 절대 가지 말았어야 하는 곳에 가고 말았습니다. 술집을 나와서 그대로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속이 상해서 이대로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네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 왜 내가 혼주석에 못 앉아? 당신 젊어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더니만 결국 노망난 거야? 왜 이래?
뭐, 노망?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바람 피운 거야 잘못했지만, 뭐 나만 잘못했어? 당신도 저 여자랑 나 몰래 바람 피운 거잖아. 아버지, 어머니 말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바람 피운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시작은 내가 했지만 너희 아빠도 나랑 똑같아. 마누라가 잠깐 한눈 좀 팔았다고 자기도 똑같이 바람 피웠다니까? 그 상간녀가 바로 네 새엄마야. 불쌍해서 아들 좀 만나게 해줬더니 이 옆에 내가 어디서 고마운 줄 모르고 헛소리를 짓거려. 아들, 너희 엄마 말 듣지 마. 내가 말했지. 너희 엄마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거짓말이라고. 물론 제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아들에게는 아니었어요. 아들에게는 진실만을 다 얘기했습니다. 전 다른 걸 다 떠나서 아들 결혼식에만 참석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었다고 해도 아들 친정엄마라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남편의 말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의 생각이 중요했어요. 전 아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엄마가 네 결혼식에 가면 안 되냐고요. 아들은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만 재수없는 상간녀 그년 얼굴을 바라보더군요. 착한 제 아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키워준 저 여자가 마음에 걸리나 보더군요. 엄마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도 새어머니가 내 혼주석에 앉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엄마가 날 낳아주게 했지만 지금의 날 있게 한 건 새어머니야. 전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기엔 배알이 꼬여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미친 여자가 늙어서까지 따라다닌다고 소리까지 치면서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또 쫓겨났지만 도저히 속이 뒤집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복수를 하기 위해 아들의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소주를 한 병 비우고 미리 준비해둔 예쁜 한복을 차려 입었죠. 결혼식이 시작되고 양가 어머니가 화축점화를 하려는 순간 전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웃기고들 있네. 내가 신랑 엄마거든.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서 있는 그 상간녀년을 무대 위에서 밀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놀라서 뛰쳐나와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미쳤냐고요. 그래, 미쳤다. 완전히 미친 김에 내가 한 가지 더 알려줄까? 네 아들, 진짜 네 아들 같아? 웃기지 마. 내 아들이랑 너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제 말 한마디에 결혼식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가슴속에 꽁꽁 숨기고 있던 울분이 터지고야 말았죠. 사실 확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예 틀린 소리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야? 이 미친 옆에 내가 노망이 난 게 맞네, 맞아. 사실 제가 바람을 피운 건 그때 한 번뿐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몇 년 되지 않아 운전 연수를 배우던 중에 제게 운전을 가르쳤던 선생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남편이 착하고 성실하기야 했지만 전 남편과 사는 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전 자꾸만 주변에 다른 남자들에게 눈길이 갔어요. 그때 그 남자를 만나서 피임 시술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피임기구를 제거하고 나서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남편의 자식이 아니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하늘은 제 편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만났던 불륜남이 남편과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나서 특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 없었죠. 저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하면서도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가슴속에 알게 모르게 그 불안이 남겨져 있었나 봐요. 술 기운과 함께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전 나쁜 엄마였어요. 제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겠다고 제 자식 가슴에 피멍이 들게 만들었죠. 그 순간 아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아요. 원망과 수치심으로 뒤덮여 있었죠.
전 그 사고를 쳐놓고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요. 전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그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거짓말이야. 내 아들이 이제 다시는 당신이랑 만나지 않겠대. 아들은 남편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전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무덤을 제가 파고 말았어요. 전 그날 이후 아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얼굴을 보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파렴치한이라도 일말의 양심은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전 어떻게 지냈냐고요? 매일매일을 후회하며 치욕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저를 반성하면서요. 전 정말이지 우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뜻대로 되지 않네요. 아등바등 사람처럼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이 이렇게 처절하게 볼품없는 팔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보 같은 저의 긴긴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